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모시고 싶었던 또 민주당 의원을 오늘 또 모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 그러니까 당의 명령을 받들어서 총선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온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두관입니다. 예. 네, 제가 모두에 소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경기도에서 계속 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의 명령을 받고 저도 20대 이제 김포에서 네, 선택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음,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제 김포에서 열심히 해서 좀 무난하게 네, 재선하는 줄 알았는데 당에서 이제 부산 경남이 좀 어려우니까 네, 가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요청을 참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부담이 됐던 것은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김포 시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네, 김포를 떠나는 게 좀 부담은 됐지만 당에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부산 경남 PK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특별히 저에게 요청하니 저는 또 경남 아들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라서 사실은 당에 감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만약에 김두관 의원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네, 수도권에 모처럼 안착을 했는데 그냥 경기도에 남는 게 좋겠다고 이제 좀 조언을 해주는 의원님들이 좀 다수였지만 뭐 저는 늘 경남에서 뿌리를 받고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경남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이제 또 도지사 중도 사퇴하고 네, 대선에 참여하면서 경남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당에서 배려해 주셔서 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총선 과정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왔다 그러시던가요? 이제 경남 양산도 부산, 울산, 경남의 이제 중심인데요. 네, 부산, 경남, 울산에는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고 좀 역동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지역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중앙의 해난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 이런 게 있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면 도를 사저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 잘하는 의원이 오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산 시민들께서 뭐 아무래도 이제 현직 시장 출신보다는 내각의 경험도 있고 도정도 했던 저를 좀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뭐 저희 댓글 보니까 수도권, 경남, 전국구 되는 거지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 수도권도 경험하셨고 경남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전국구 의원이 됐다, 전국구 인물이 됐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의 의정을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통해. 네. 좀 더 정확하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 대표성이 강한데 국회의원이니까, 예. 지역의 이제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네. 지역에 뭐 대소사 행사에 안 오면 되게 막 섭섭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5일은 국회에 있고 이틀은 양산에 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역과 또 그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확산세 오늘 보니까 400명대로 늘어나서 예. 많이 우려가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당은 뭐 전체적으로 선별 지급,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복지적인 차원의 구제 뭐 지원금처럼 써야 된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우나 안경 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생계 지원 되는데 구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줘야 된다 이런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고 당 내에서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찍이 이제 7월 30일 네. 2차 재난지원금 뭐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상반기 경제 운용 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크게 좀 아.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지금 오늘 400명이 넘는 확진자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종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그 감염 전문가들 의견을 좀 취합을 해보면 어차피 동거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추경을 3차 했고 4차 추경도 고려해야 되고 또 뭐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네.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염려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준정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럴 때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OECD 또 IMF 이런 쪽에서 한국의 재정 능력이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는 그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뭐 전체 국민에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논란은 있지만 그 선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1차 때도 70%, 하위 70%그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전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라는 조세라는 방식으로 해서 한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네. 대체적으로 여야가 다 국민들께 70%가 좀 동의하고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동의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였냐면 70% 나가 치면 나는 70.2%야. 예. 뭐 그렇게 되면 몇만 원 차이로 어떻게 난 못 받는데 옆에 사람 받고 이러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재난지원금은 아니었지만 그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네.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수당 아,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 처음에는 이제 네. 중하위 70%만 지급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30대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이 있을 때는 70%에 안 들어있지만 소득이 떨어지면 바로 7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 비용이 그 30%를 선별하는데 더 많이 드는 걸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네네. 아동수당은 이제 0세에서 8세까지 저는 월 10만 원씩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아동수당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해당되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님 같은 경우는 기본 재난소득,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하고 약간 섞어서 말씀하셔서 약간 저도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행정 비용이나 뭐 나누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나중에 예. 고소득자들은 환수하는 그런 예. 방안을 원칙으로는 재난지원금은 네. 코로나라든지 폭우라든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본소득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네. 어쨌든 기본소득 전체 국민들이 지급을 해서 그게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경기 부양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건데 네. 하여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하고 섞어서 재난기본소득 뭐 이렇게도 하셔서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헷갈릴 때가 있지만 네. 어쨌든 다 지급해서 빠르게 예. 우리 당연 일부 의원들은 음.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쪽에 오히려 2배를 주는 게 맞지 전체 국민이 주는 게 맞는 이런 주장을 뭐 그런 주장도 신동근 있더라고요. 의원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후보들 몇 분이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뭐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부의 의견도 좀 들으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저희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어제 뭐 예. 조사한 것도 있지만은 예. 대다수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초기 이 방역 실패 그걸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확산이 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 조금 풀어준 면이 있지 않냐. 경제적으로 풀려고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이해져서 2차 재확산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이번 수직은 참 예.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미국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마이너스 28%까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 우리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외국 이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네. 정말 그 K 방역에 성공해서 어쨌든 세계가 모범이라고 K 방역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확진자 동선 추적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음. 또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국 마스크도 K 방역과 이렇게 그 좀 연동이 되면서 수출 요청이 엄청나게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부의 그 K 방역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뭐 지금 강화문 집회 그 정강훈 목사 네. 사랑제일교회 이런 쪽에서 그 집회를 할 때 또 지방에서는 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방역 확산에 코로나 확산에 크게 뭐 그 잘못 역할을 한 정강훈 목사 이런 세력들하고 미래통합당이 결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역으로 정부 여당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주장하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방역을 잘 못했다. 그 정부의 책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정광훈 세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서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예.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통합당 지지율은 이제 가라앉는 또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그게 뜻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4개월 전에 21대 총선이 있었는데 네. 20대 국회가 워낙 뭐 주요 계획 입법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태클을 걸고 네.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은 아마 4.15 총선을 통해서 여당에게 확실하게 좀 그 의석을 확보해 줄 테니까 네. 제대로 좀 개혁하고 개혁 입법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가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나름대로 개혁 입법을 준비했는데 초창기 원 구성에서 이 합의가 안 되면서 네. 상당한 국민들께서 여당이 이제 독선 독주한다고 또 오해도 좀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이제 무주택자나 청년들, 서민들이 집 갖기가 매우 어려졌던 이런 상황도 개취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지지율이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역전당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다시 또 뭐 K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점수를 줄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전을 내서 하는데 뭐 지지율은 늘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 문제 대응할 때 우리가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처럼 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모으고 나중에 잘 정리된 이후에 그 공가에 대한 뭐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는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쟁 중이다 사실. 예, 전쟁 중이기 준 때문에 정치 상태죠. 예, 예. 이거를 잘 우리가 이겨내고 나중에 뭐 어떤 게 잘못된지 따지는 거지. 예, 지금 그걸 그렇습니다. 따지다 보면은 방역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방역 당국에서 기초 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도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객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3단계로 객상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들이 좀 필요하고 방역만 생각하면 3단계를 시행하는 게 유리할지 몰라도 그야말로 먹고 사는 민생 경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 여당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고 또 야당과도 좀 의논하고 국민 전체 좀 여론들 들어 경제가 어려워질더라도 방역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자 하는 이 국민적 합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 3단계로 가면 뭐 경제는 셧다운 직전까지 가는 거니까요. 예. 참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400명 넘게 신격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댓글을 잠깐 보면 이승덕님이 김두관 의원님 존경합니다라고 하셨고, 저희 애청자 뉴스남남님이 김두관 의원님 자주 나와주세요 이런 댓글 한번 좀 보시면은 예. 너무 인상이 좋으신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송구합니다. 댓글도 있고요. 좋은 댓글이 응원한 댓글이 많이 있네요. 자, 뭐 우리 부장님은 남해 군수 시절 말씀 주시네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저 군수 때는 잘했었는데 군수 때도 잘했다라고. 제가 최연소 군수를 했는데 25년 전에 했습니다. 1995년. 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제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네. 초대장관을 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2003년에 했거든요. 네. 17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뭐 애람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옛 선배들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 같다. 네, 그만큼 김두관 의원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많이 아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기대에 부응을 못해 송구하죠. 늘. 아,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제대로 어떻게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네, 제가 이제 공백에 있다가 이제 김포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생소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현안 챙기는데 제가 열심히 했고요. 네.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목소리를 별 못 냈거든요. 근데 재선이 된 만큼 또 제가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활동하는 분들은 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 역량과 관계없이. 네. 그래서 21대에는 꼭 좀 제대로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네. 어떤 거는 헛발질했다고 비판도 많이 받고 어떤 거는 전곡을 찔렀다고 네. 뭐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치가 뭐 늘 이익만 있겠습니까? 어떤 네. 현안에 싸우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이익 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요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네. 좀 더 잘 준비가 되면 정책 대안도 내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예열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 예열한 단계. 워밍업 하는 단계. 워밍업. 그러면은 이제 오마이 TV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불러주시면 제가 즉刻나오죠. 네. 그러나도 뭐 매스컴이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고 네. 뭐 체중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뜨지도 않는다고 뭐 어떤 군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다고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좀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저 죄송합니다. 우리 김두관 의원님 여기 들어보니까 제가 참 오랜만에 뵈서 저도 말씀을 길게 못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유머도 늘어나시고 재치도 늘어나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마이 TV가 사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시청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마이 TV를 응원하는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오마이 TV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 의원님 진국이시네요. 이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현안을 저희가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정부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진료 거부라고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어제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뭐 의협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사흘간의 파업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의 이런 대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지금은 뭐 코로나19라는 정말 미정료 위기라서 명분이 전혀 없는 파업을 우리 의료계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없다. 그러나 뭐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또 의료계 의료협회라든지 또 전공의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잘 경청해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극복이 되면 또 정말 진심으로 좀 협상을 임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야당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시급한 게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준비해도 한 3, 4년, 그렇죠. 4, 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경남도의 도립 의료원은 마산하고 진주 2개 있는데 제 후임 지사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진주 의료원을 폐쇄를 했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을. 그래서 진주 거창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 마산 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으로는 아마 뭐 제가
의료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메르스, 사스처럼 이 코로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국의 영남, 호남, 중부권에 감염 전문 병원을 최종 확정했거든 정부에서요. 네. 그런 것도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이 저는 지금 시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뭐 의사들이 이제 수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의사들 애로 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들 만나보면. 그리고 또 양이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한방에 그 제조하는 약품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임상 실험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책에 넣는 거에 대해 또 저 양이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는데요. 요구 사항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양이들이 세서 네. 한의사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죠. 중국이 이제 그 우한 우리 코로나 때 네. 중국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좀 진정된 게 중국은 의료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이 중심이었고 양방이 뒤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양 한방 협진책이 아주 정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그 중국 우리 교민 중에 중국의 한의사 하는 그 홍 박사라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상세히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분한테 쭉 물어보면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코로나19를 잘 대응한 게 그나마 양 한방 협진의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양 한방 협진도 참 중요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문화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약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그 책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양의사들이 반대를 하시네. 의사협회에서 네. 그런 게 막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 사실은 로스쿨 네. 때문에 이제 이 변호사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기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이 좀 반대를 했잖아요. 네. 진입 장벽을 키워주면 이제 자기들 상대적으로 그럼 뭐 당연한 그 자신들이 볼 때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지금 뭐 여튼 바이러스 전쟁이고 앞으로 의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민감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총리님이나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네. 이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좀 그 국민의 입장에서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네. 뭐 또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니까 또 단호한 조치도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은 우리 의료계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결단하고 좀 이렇게 극복한 이후에 그런 문제를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다셨는데 여름 가면 겨울님께서 노동자들의 목숨 건 파업은 명분이라도 있지만 노동단체도 아닌 의사들의 국민 목숨을 건 태업은 명분 따위는 없다. 뭐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뭐 공무원들의 노동 상금 중에 그 단체 행동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네.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존경받고 상층인 분들, 상류사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그 속사정이야 자체하고 어쨌든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벌써 이제 의료 공백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보도 나오더라고요. 예, 보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아까 준전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준전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료계에서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우리 언론계에서도 이제 그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의 그런 어려운 점도 보도해야 하지만 또 이 상황들을 좀 잘 해서 그냥 이제 방관자들 입장에서 막 그 오해를 하면 좀 정부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같은 느낌으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도 있죠. 언론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그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 안 얻느냐 못 얻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 좀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신문 방송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의제를 아젠다를 주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문 방송 이렇게 좀 몰고 가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클 때는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통일이 당이어서 당연히 통일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분들 통일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담이 되고 나중에 통일됐을 때 경제적인 경제적 문제. 격차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자료도 보고 논문을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보수 정권 때 굉장히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논리들을 전개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언론들이 보도했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우리 때는 통일이 당연한 것처럼 어쨌든 막 그 방송 교과서 이런 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이렇게 어제를 그 주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언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언론 개혁, 예. 언론이 바로 서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 마치고 나면 언론 개혁 하시자고 할 겁니다, 국민들. 맞습니다. 예. 오만 유효수도 긴장하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그런 갈등이나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보면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 삶이 나아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언론이 요즘에 의료 이 진료 거부에 관련해서 싸움 붙인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 삶에 관련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쪽으로 가야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언론 개혁도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 다음이 언론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이 먼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신다라고 언급하셨던 걸 보면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많은 글을 올리고 계세요. 뭐 최근에 좀 주춤하신 것 같지만 현해에서 올리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지난 5일에 올리셨던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 페이스북 글인데 많은 언론의 또 주목도 받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신가요? 제가 그 야박한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검찰은 주권 재민의 원리에서 보면 그 권력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법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검찰이잖아요. 이 검찰이 사실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 편에서 잘해왔으면 뭐 참 할 말이 없을 텐데 워낙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는 인명 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만큼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가 낸 것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해줄 거로 믿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본인이 또 헌법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검찰의 추상 같은 그런 국민만 생각하면서 하는 검찰총장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쭉 지나 보니까 우리 기대하고는 좀 기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석하기는 철저하게 검찰 기득권론자고요. 또 정말 이 공정해야 되는데 또 측근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무한한 이 봐주기라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임 검사들 임명식 때 소위 촛불 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재와 전체주의 정권처럼 그렇게 보도로 말씀했잖아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임명권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국민에게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뭐 해임 건의안이 검찰총장은 해임 건의 안 되겠지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되면 정치적인 상징성이 커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정치적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잘 듣고 민심을 듣고 그걸 국회에서 전달하고 예. 아니면은 공론회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를 다 이제 잃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기대가 컸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죠.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국민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정말 검찰을 위한 검찰총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 그 실제를 잘 몰랐죠. 네. 아마 청와대 뭐 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도 실제는 그 내면을 우리가 보기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네, 뭐 지금 시대적 뭐 역사적 그 국민적 요구인 네, 검찰 개혁을 주도해서 네. 정말 이름 남는 사람이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엔 좀 그분도 발언이 좀 자제를 하시던데 네. 사실은 정치를 하고 계셔서 아,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를 하고 싶으면 네, 그 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서 정치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뭐, 여당의 예, 상당수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뭐 미래통합당 소속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에서 한 3위 정도 나오잖아요. 네. 지지율 그랬죠.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제 뭐 대검에서 다시 또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가 네. 보수주자 가운데서 제일 잘 나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와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이렇게 3위까지 오르는 그런 조사까지 나올 정도면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엄호를 해주죠. 이게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검찰총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이 보면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거고 예. 그 우리 국민들이 준 권력은 그 권력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그 문재인 정부가 있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 있고 검찰총장은 그 장관의 지휘를 받는 예. 외청의 수장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너무 세요. 예, 우리 정부 조직법에 네, 법무부하고 국방부만 네, 그 서열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다른 부처는 네, 장관이 서열 1이고 차관이 2인데 네, 네, 법무부 장관은 서열 1이지만 네. 위인자가 검찰총장이 되고 또 검찰총장 장관급입니다. 아,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뭐 법무부 내 전체 어쨌든 간섭적 서열로는 한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네,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이 서열 1위지만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내 서열이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 3군 사령관이 있고 합참의장 2인자고 참모총장 3사람이 있고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국방부하고 법무부만 형식적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나 국토교통부 바로 모든 외교통상부 모든 장관 1인자 차관 2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법무부하고 국방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네요. 다른 예. 부분이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이 민주당의 하나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예.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좀 잘 될까요? 좀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도 아직 출범 못했고요.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 뭐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잖아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이 좀 권력 기관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한때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했고요. 그렇죠. 또 한때는 이제 안기부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네.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 기무 옛날 같은 보안사, 기무사 이런 나름대로 권력 기관이 좋은 의미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검찰이 어느덧 모든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이라 하고요. 공화국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공화국이 뭐 재벌들의 그런 불법 정여, 편법, 벤칙 정여, 또 불법 상속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삼성을 우리가 삼성공화국,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객차 이런 걸 상징할 때 서울공화국, 네. 또 검찰의 독점적 기소와 수사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네. 좋은 의미로서 이 세계 공화국을 핵파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네. 공화국이란 말이 너무나 공화주의 좋은 말인데
국민의 뜻을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 네. 모아서 운영하는 게 민주공화국 원리인데 이상이 한국에서 이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아. 3대 영향이 있는 좀 그 그런 조직은 네. 좀 국민 입장에 보면 손을 좀 봐야 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단어의 예. 조합이네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개혁에 앞장서고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바로 이제 검찰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 달라, 서둘러 달라 이런 댓글 좀 올라오고 있어서요. 아마 민주당이 이 21대 국회에서 그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얻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이 더 큰 이유일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박병석 의장님께서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제 공수처가 또 나름대로 권력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선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민주 원리에 적합하게 네. 여야가 좀 공의 추천위원을 만들고 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임명받기 이런 구조를 짜놨는데 네. 이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야가 이제 원구성에서 계속 대립하다 보니까 공수처장 추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협상 뭐 요청을 하고 하지만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찬 대표께서는 네. 법률안 수정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수정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법안대로 좀 그 구조대로 미래통합당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네. 그 좀 잘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협조하는 뭐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죠. 특히 이제 네.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는데 뭐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공무원들, 판검사들 뭐 이런들 뭐 경찰 고위간부들 이런 네. 사람들만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공수처 문제가 마침 그런 것처럼 돼 있고요. 뭐 부동산 하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한 52만 명이거든요. 네.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근데 종부세를 내서 복지 정책도 하고 지방 정부 도와주는데 네. 오히려 종부세를 안 내는 분들이 종부세를 더 걱정하고 있냐고 이런 것처럼 공수처는 정말 고위공직자들 수사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은 뭐 인권이나 뭐 그 강압 수사를 할 전혀 그런 바탕이 안 돼 있는 건데도 네. 약간 오해를 물론 정치적 공세라서 그럴 겁니다. 네. 그런 오해의 일정 책임이 언론에도 있겠죠. 이게 뭐 우리가 설명 못한 네. 정당의 책임도 있고요. 네. 자,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야당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부동산 관련법 통과할 때 네, 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의회 독재예요. 네, 왜 이렇게 통합당이 그 논의의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 밀어붙여가지고 처리했다. 네. 의회 독재하고 있다. 이런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네. 이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음.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 와가지고 도저히 이게 뭐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법을 비롯해서 다주택자들 이제 혜택을 줄이는 이 부동산 종부세법하고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야당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 소위 행안위, 기재위, 국토교통위 쪽에 소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법안 심의를 하느냐 그 행식 논리로 보면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현장의 상황 이런 엄중함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차나 행식에서 보면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우리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독선일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김태년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야당이 좀 설명도 하고 했는데 네. 야당도 뭐 협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대 국회였다면 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겠죠. 그때는 이제 123석, 122석이었고 네.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보면 그거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그냥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180석을 줬지만 이제 기본소득당 네, 용해인 네. 의원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예.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176명이고 네. 또 열린민주당도 있고 해서 정의당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정책 관련해서는 법률권이 한 190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개헌 빼고는
지금 많은 뭐 걸 아예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건 뭐 그렇다고 해서 부분이죠. 우리가 뭐 국민의 뜻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개혁 입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강력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좀 답답하죠. 그래 해줬으면 빨리빨리 하지 그러는데 또 국회라는 게 또 그 기본적으로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리가 작동되는 게 이제 국회 입법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 강력한 지지자들도 약간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4.15 총선 이번 총선의 결과의 힘을 그 의미를 이번 부동산 관련법 통과에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음. 아마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제대로 좀 한번 한다 이런 소위 격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렇고 또 뭐 또 좀 보수적인 네. 언론이랄까 뭐 그런 언론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이 됐잖아요.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정규직에 정규직을 해서 언론의 비판도 받고 지지도 받았는데 네. 공공기관에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이제 그 순서가 이제 민간 영역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IMF 때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해고되고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노비처럼 부려서 지금 대기업들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정규직을 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되고 다른 공공기관이 마무리되면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공공기관인데 대기업 정책 입장 편을 드는 미래통합당 네. 또 그쪽 입장을 엄호하는 언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한편이 돼서 그 비정규직 문제를 왜곡하고 비틀고 이래가지고 네. 저도 뭐 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한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재선 되신 다음에 예. 강한 모습 그리고 할 말을 하는 모습 이걸 보이셔가지고 제가 부드럽게 생겨도 강합니다. 좀 맷집이 좀 있습니다. 자 맷집 있는 김두관 의원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댓글 보니까 댓글 한번 저희 준비한 데 한번 보세요.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 공수처 빨리 설치하자 이런 데 있고 윤석열 총장을 잘라달라 이런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댓글이 많네요. 네,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뭐 협치도 중요하겠지만 국민과의 협치도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협치만을 위한 협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가 상식선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야의 정치 문화는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그 뭐 이 정치 풍토랄까 정치 문화로 봐서는 정당 문화로 봐서는 사실 협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멍구성할 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11대 7을 받았으면 국토위에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장이 국토위원장이 통합당 의원이었다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또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협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상당히 고집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야당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또 힘센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당이 정치를 발휘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여당 원내대표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아주 힘든 입장이죠. 또 세게 안 나가면 세게 안 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받아주면 한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이제 어려웠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다 맡고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야당 탓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책임이니까.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뭐 성과를 좀 잘 내야 돼요. 이 여당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9일 내일 모레면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이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다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리더십 좀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십이 선출돼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당 대표 후보들도 다 세 분 다 역량이 출중하시지만 저는
그 5분 선택되는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의 기대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사람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네네. 최고위원 후보 8분 중에 5분이 뽑히는데 네. 양향자 이제 여성 후보는 이미 됐죠. 됐죠. 네 네네. 분인데 다들 그 중진에 가깝고 또 뭐 재선한 의원도 있지만 굉장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던 20대 의원들 19대 1이 있어요. 예. 바깥에서 지키보고 또 안에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 다들 역량이 출중해서 역할을 할 거고요. 네. 뭐 대표도 다들 경륜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 170, 180석에 가깝고 법률권 한 190석 네. 또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국정개혁까지 완성 이런 측면에서 경륜도 있고 리더십 있는 분으로 뽑힐 것 같고요. 대충은 뭐 흐름이 좀 잡힙니다. 흐름이 잡히시는군요. 예. 예. 김동완 의원님 예. 그 흐름이 맞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21대 국회가 네. 이제 시작되는 느낌? 네.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면서 네. 시작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국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참 네. 거기에 새로운 지도부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네.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들 중에 또 보선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마 뭐 재판이 빠르면 뭐 국회의원 보선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선도 준비해야 내년 되고 4월. 예.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2022년에 있는 대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 다 준비해야 될 그런 아하. 지도부라서 예. 이번 8월 29일 내일 모레 뽑히는 지도부는 정말 막중한 예. 책임을 지는 지도부라서 음. 아마 뭐 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출마한 분들이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의원님은 왜 이번에 지도부에 출마를 안 하셨어요? 뭐 그런 질문 가끔 받는데 저는 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두 가지를 다 준비를 잘 못해서 하나를 안 한다고 이렇게 네. 하니까 해석이 구구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큰 꿈을 아니 뭐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러면 네. 2012년에 한번 도전해 보니까 네. 이 참 그 욕심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2012년에 도전하면서 네. 후보분들한테도 마음은 상처도 드렸지만 도정 4년을 못하고 이제 중도에 그만둔 경남 도민들의 350만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줘서 예. 반성하는 그렇게 삶을 좀 살고 있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 미래 권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가 5년 만에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설계해서 더 마무리를 하고 더 잘할 미래 권력을 내는 일에 이제 다 함께 어깨 걸고 해야죠.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선의의 경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게 나는 정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대해서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만 점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말씀하시다 보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한번 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거의 한 50분, 50분 정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과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예. 오랜 시간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좀 긴 시간 말씀을 했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 또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 함께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달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의정 활동이나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많은 국회의원들 만들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그리고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김동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셔서 현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